하실 때 드릴게요, 제가. 왜냐면 지금 어차피 드려도 제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다 드리긴 하는데, 왜냐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게 하실 때는 그것만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다른 거 보시면 헷갈리기 때문에. 네.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5장을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뭐, 제가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사실 직류조류계산법 같은 경우 설명 안 하고 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 기 아니면 여러분 못 배우시니까. 다음에 이제 기본서 과정이 아닌 다른 책 가지고 할 때는 이런 부분 설명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건 여러분들 기본반에서 배우셨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PT 자료를 해가지고 이제 요약본을 해가지고 키워드 위주로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 반을 다른 학원을 가시더라도 기본서 과정은 좀 튼튼하게 듣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서 과정이 잘 안 된 분들이 뭐 중간 과정을 듣다 보면 다시 결국은 기본서 과정으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걸 쉽게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는 계속 반복입니다. 5장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한번 다시 적어봤습니다.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 뭐, PF 컨트롤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오늘 한 요 정도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은데,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는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은 주파수 제어성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 수용 가축의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 측, 전원 공급자 측에서의 운영자 측에서의 필요성, 이렇게 두 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계들이 뭐가 있는지, 말 그대로 제어계를 이제 AFC라고 얘기하는데, 오토매틱 프리퀀시 컨트롤 해가지고 자동 주파수 제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또 나오죠?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 자동 주파수 제어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우라고 그러죠? 제가 그냥 재전, 조전, 제어계, 전송계, 조종용 발전소, 전력계통, 이런 식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전송계 쪽에는 외란이 들어오겠죠. 전력계통은 부하 변동이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이렇게 4개를 해가지고 땅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자동 주파수 제어계라는 얘기입니다.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재전 조전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뭐죠? 그러면 재전 조전만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게 나와야지 이걸 그림을 그리든가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 과정에서는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뭐 키워드, 어떻게 외우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외우시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풀어서 쓸까요?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원인은 어떻게 되고, 영향은 어떻게 되고, 문제점은 어떻게 되고,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장점과 단점은 뭐고, 개선방안은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맞춰가지고, 요런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여기서 갖다 쓰시고, 저기서는 저기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서 과정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기본서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기본서를 보시든가 해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주파수 변동. 주파수 변동이 나오죠. 주파수 변동이 어떻게 될까요? PF 컨트롤입니다. 여기는 PF. 유효전력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파수가. 그러면 발전력이 바뀌었을 때 주파수가 변동되는, 여기는 발전력이 P죠. 여기는 주파수죠. 발전기에서의 그 주파수 특성하고 부하에 대한 주파수 특성은 틀려지죠. 네? 부하가 늘어나면은 주파수는 올라가죠. 발전력이 줄어들면 주파수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은 부하 변동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전력 주파수 특성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개념을 미리, 이런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부하가 여기서처럼 아까처럼 부하가 변동이 일어났을 때, 뭐, 단주기,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지는데, 그걸 이제 부하 변동의 제어 분담에서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4개 키워드?
부, 조, 자, 경. 부가 뭐라고요? 부하의 자기제어성. 조, 조속기 풀이. 자, 여기 아까 했죠. 자동 주파수죠. 경, 경제부하부.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해. 자기가 틀려야지 다음번에 맞으니까. 부하의 자기제어성. 얘는 가버너 프리, GF. 얘는 AFC. 얘는 ELD. 변동을 이렇게 분담을 한다는 얘기지. 매, 초, 뭐 수초, 2에서 3분, 10분. 얘를 어디까지? 미소주기. 수초에서 여기 부분 미소주기. 여기 부분을 단주기. 여기 부분을 장주기. 그렇게 딱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부하변동 특성이 어떻게 된다?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부하변동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미소주기가 있고 단주기가 있고 장주기가 있고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응? 실제 부하변동에 대해서는 장주기고 얘는 단주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예? 여기 미소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요거 그림 그리실 때 요거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내용들. 주파수 특성은 이제 개통 특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개통 특성이. 개통 특성에 뭐가 있다고요? 정특성, 동특성. 정특성은 뭐고 동특성은 뭘까요? 아, 정은 가만히 있고 동은 움직이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특성은 뭐라고요? 전달함수가 나오겠죠, 나중에. 예? 전달함수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답니다.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 정특성은 뭐냐? 개통 특성 자체의 부분입니다, 얘는. 그래서 정특성이 하는 역할하고 동특성이 하는 역할이 틀려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는 항상 정특성이 중요합니다. 왜? 주파수 제어시 조정 용량이 필요할 때. 제어시 조정 용량. 얼마나 조정을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부하가 변동이 일어났는데 부하가 변동이 일어났을 때 주파수가 얼마나 떨어지냐. 아니면 주파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부하를 탈락을 시켜야 된다든가 아니면 발전을 더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개통 특성 정수가 그 발전기에 대한 개통 특성 정수하고 부하에 대한 개통 특성 정수를 다 더한 게 이걸 K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를 K라고 얘기했는데 K는 KG 플러스 KL 해가지고 발전기의 특성하고 부하의 특성을 합한 이게 전체에 대한 개통 특성 정수다. 그럼 아까처럼 전력줄이 좀 유기적으로 맞물려가지고 동작하는데 부하도 어느 정도 변동이 있고 발전기도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또 나중에 이 뒤에 가서 보시면 연락선 조류해가지고 이쪽하고 이쪽 변전소에서 이쪽에 부하가 탈락이 됐다. 그러면 평상시 이만큼 가고 있었는데 얼마큼 더 가냐. 그럼 여기서 이제 탈락이 되면 여기 발전기가 더 발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 발전하는 양이 늘어나고 여기서 발전하는 양이 늘어나가지고 평상시 얼마였는데 얼마만큼 더 옆으로 갈 것이냐. 이게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왔습니다. 25점. 근데 평상시 때 전력 조류는 0이었는데 얘가 200MW가 탈락이 됐다. 그럼 여기서 연락선 조류는 얼마나 늘어났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 이거 계산하면 한 10줄밖에 안 됩니다. 10줄도 안 됩니다. 그냥 주워 먹는 거죠. 이런 거는.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해야 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이런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안 되고 아마 요 전력 주파수 특성의 정특성이나 정특성까지 정도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특성 부분을 가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개통 특성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요 정의가. 정의를 이제 나중에 보실 때 메가와트 포 사이클 세 가지 정의로 나눠집니다. 메가와트 포 사이클인데 이거를 0.1 사이클 또 퍼센트에 대한 퍼센트 메가와트에 대한 사이클.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값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할 때는 얘가 편합니다. 처음에 이걸로 계산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걸로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또 변환해주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위를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이게 0.1Hz입니다. 이건 뭐냐? 메가와트를 0.1Hz 동안에 메가와트를 올릴 수 있는 양. 얘는 메가와트를 1Hz 동안에 옮길 수 있는 양. 얘하고 단위는 틀려지죠? 얘는 전체 개통 용량분의 몇 프로를 지금 보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얘는 상수고 얘는 1000메가와트의 몇 프로다.
0.75다. 그럼 0.75니까 한 75메가와트인가요? 7.5메가와트인가요? 0.75니까 7.5메가와트를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지금 7.5메가와트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7.5메가와트면 얘는 0.1이면은 0.1로 나눴으니까 0.75인가요? 왜냐면 그걸 0.1로 나눴을 때 이걸 1로 바꾸면 저기가 되니까 이게 바뀌어지죠, 더. 수치가. 요건 이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속도 조정률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거 속도 조정률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속도 조정률에 이제 그 증가했을 때, 작았을 때 어떤 그런 관계, 부하 분량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조속기의 동작하고 연관이 지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부하의 자기재성이라는 내용들이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런 부분. 계산하는 문제들은 다 풀어드릴 거고요. 동특성은 뭐냐? 전달함수라고 그랬죠. 이제 말 그대로 전달함수가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얘는 정특성이니까 미소 부분에 그 잠깐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 아까 여기서 요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정특성으로 동작하는데 요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동특성으로 동작합니다. 시간 지연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전달함수니까 시간 지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TS 플러스 1분의 뭐 K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득이. 얘는 이득이고 얘는 시간 지연 개수입니다. T만큼. 이거 시정수가 있잖아요. 시정수. 라플라스 변환을 한 거거든요. X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자가 붙으니까. 이 T라는 시간 동안에 시정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시정수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의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어떤 값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K는 그만큼의 이득이 이렇게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 부분은 동특성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라는 책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 원리. 아까처럼 여기처럼 얘가 이렇게 감소되고 얘가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 부분에서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부하가 줄어든 만큼 발전력을 줄여주는데 그만큼 부하도 이제 줄어들어서 이 지점으로 맞춰 나간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우리는 주파수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주파수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주파수니까 주파수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간다.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그림으로 이루어진,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나중에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고, 처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될 거고, 그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그림하고 매칭을 해보시면 나중에 설명 듣고 하면은 그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발전 전력 주파수 변동의 시간 경과까지 나와 있는데 246페이지에 나중에 이런 것들을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시간적으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하 변동의 제어 분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의 제어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AFC가 어떻게 되고 ELD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어 분담이 끝나고 나면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이죠. 이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제전 조전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계통 구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이걸 이제 제어하는 방식,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죠. PF 컨트롤의 제어 방식, QV 컨트롤의 제어 방식 다 설명드렸죠. 헷갈리시지 말라고. 저도 이게 헷갈리네. 협조 제어하고 종합 제어. 이게 뭐였죠? 다음에 또 배우게 되는데, 전압 제어의 방법에서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개별, 협조, 종합. 이 부분이 QV 컨트롤에서 제어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제어 방식하고, 이 제어 방식, PF에서 제어 방식은 뭐가 있었죠? F, FC, FTC, TBC입니다. 저는 그냥 이걸 어떻게 했냐면 주연바로 였습니다. 주연바. F는 플랫이니까. 정주파수, 정연락선, 타입, 연락선, 바이어스, 이런 식으로. 정연락선 제어, 정주파수 제어, 그 다음 정연락선 전력 제어,
그 다음에 여기는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이런 식으로. 이 FFC는 어떻게 돼? FTC는 뭐고, TBC는 뭐냐?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또 조합을 하느냐? 제어 방식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있죠. 그래서 뭐, FFC하고, 이거는 FTC하고 이렇게 조합하는 방법, 또 FFC하고 TBC하고 조합하는 방법, 또 요거 FTC하고 TBC하고 조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TBC하고 TBC하고 조합하는 방법. 이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 네 개를 그러면 요걸 알고 나면 이거 조합하는 방법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요게 가장 좋긴 하지만은 요걸 쓰면서 뭐라고요? FFC를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사용을 하면서 왜냐면 정주파수를 제어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걸 기본으로 하면서 TBC를 같이 하는 방법을 보완으로 해서 쓰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그게 어디 있냐면은 그게 페이지 2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계 방식에서. 맨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제어하고 AFC하고 ELD의 협조. 이게 뭐냐면 이게 AGC인데 AGC.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PF에서 제어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AGC에서 제어하는 부분인데 AFC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AGC에 대한 내용을 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나중에 보시면. AGC는 뭐라고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직렬배분, 직병, 재병. 제가 그렇게 외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직렬, 병렬, 재배분, 병렬, 재배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직병, 재병 해가지고. 얘 상태에서 AFC하고 ELD를 지금 협조제하는 거니까 AFC하고 ELD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전력계통해서 직렬로 가면 이게 직렬 방식. 병렬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병렬로 가는 거. 이게 병렬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틀리게 가져요. 재배분이나 병렬 재배분에서는 이걸 틀리게 그려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놓고 여기다 발전기를 놓고 여기 밑에 이제 전력계통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림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전력계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다. 그 그림을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재배분이나 병렬 재배분일 때는 전력계통을 밑에다 놓고 AFC하고 ELD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재배분이라면서 얘는 이렇게 갑니다. 재배분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재배분한다 이거죠. 병렬 재배분은 어떻게 하냐. 얘가 갔다가 다시 재배분 또 한다 이거죠. 병렬 재배분. 병렬을 하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딱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병렬이 안 들어갔으면 AFC, ELD하고 병렬이 돼야 되는데 병렬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요게 없으면은 얘가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재배분이고 요게 있으면 병렬 재배분이고 아까 또 얘도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AFC에 ELD가 가면은 직렬이고 AFC와 ELD가 있는데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병렬이 되겠죠. 그때는 병렬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 보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전력계통 처음에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자꾸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혼돈이 되니까 얘하고 자꾸 혼돈이 됩니다. 저도 자꾸 혼돈이 되거든요. 개별 협조 종합 이제 봤는데 제가 까먹으니까 마찬가지로 PF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5-1 주파수 유효 전력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5-3까지 가면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적당한 선에서 끊는 부분이 또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정특성, 동특성 계산하는 부분이 연관이 돼서 계산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좀 쉬운데 뭐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은 그냥 할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을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5장보다는 7장이 더 많이 나오고요. 7장보다는 8장, 9장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꾸 뒤로 갈수록 더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근데 5장도 이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5장하고 7장은.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 책을 보시면요. 맨 위에 계통 제어하고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압 무효 전력 제어가 나와 있죠.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 제가 말씀드렸죠. PF 컨트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선
PF 컨트롤만 배우는 겁니다. PF 컨트롤. 왜? 주파수에 대해서 유효전력을 이용해서 주파수가 변한다라는 걸 지금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거는 국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개통적인 부분이니까. 전개통적인. 근데 7장의 이제 QV 컨트롤은 얘는 국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에서 전압 제어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증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25점짜리로 가끔 나옵니다. 여기 지금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나와 있고 전압 무효전력 제어 나와 있죠. 밑에 게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거고 위에 게 5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 품질의 유지, 안정도 유지, 경제성 유지라는 얘기입니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LFC가 나와 있죠. 주파수 제어하는 부분. 이건 다기계통일 때. AFC는 단기계통일 때. 개통 안정화 장치, 전원 장치 안정도. 이건 전력 안정도죠. PSS라든가 나중에 안정도 측면에서 또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경제성 유지. 이게 또 6장하고 연관이 돼 있죠. 수화력 계통에 대해서 경제 부하 배분을 하기 위해서 경제 급전 운영을 하잖아요. 연료비 최소 조건에 의해서 계산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수목평총. 수목평총. 수요일, 목요일, 평일. 총.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총 연료비 최소 조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외우셔야죠. 수급 조건은 뭐냐? P에는 P1 플러스 뭐 쭉쭉쭉. 목적 함수는 F1이 해가지고 쭉쭉쭉 나가고, 평가 함수는 라그랑제의 함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은 요 라그랑제의 미정계수법을 이용해가지고 최소화하는 그 부분을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연료비, 얘에 대한 연료비들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총 연료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람다를 계산해서 각각의 발전기 출력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이제 총 연료비 최소 조건으로 계산한다. 요게 이제 경제 부하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발전기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6장에서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6장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 겁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되고요. 왜냐면 요게 전부입니다. 손실을 고려했을 때, 손실을 무시했을 때, 뭐 수력 같은 건 뺄 거고요. 시험 빈도수가 안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도 25점짜리로 나오니까 요 정도만 6장에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5장에서의 개통정, 특성정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빈도수에서는. 밑에 보시면은 그림 5-1과 같이 전력조류라든지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효전력 주파수 제어 5장, 전압분포의 개선 유지 및 무효전력의 합리적 배분을 목표로 하는 7장 전압 무효전력 제어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그 뒤에 218페이지 그림은 보시는데, 본장에서는 주파수 전력조류의 제어, 자동 주파수 제어라고 부른다. 여기 뭐라고요?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제어한다. 자동. 그래서 자동, 오토매틱, 프리퀀시 컨트롤 해가지고 AFC다 이거죠. AFC에서 배우게 되는데, 부하 주파수 제어, LFC가 있고, 자동 주파수 제어, AFC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발전 제어, AGC가 있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FC가 뭔지, LFC가 뭔지, AGC가 뭔지, 또 이거 발전기거든요. 자동 발전 제어. 이거 로드, 부하 주파수 제어. 똑같은 거죠. 그런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 제어의 필요성. 왜 해야 되느냐? 주파수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수용가 측에서 주파수가 떨어지면 전원에 대한 품질이 안 좋아지니까 어떤 설비들에 대해서 뭐 이상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품이 균일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균일하게 못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오차가 발생한다든가. 왜냐면 주파수가 우리가 60Hz로 지금 돼 있는데 60Hz마다 한 번씩 똑딱 이렇게 시계가 가야 되는데, 주파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시계가 늦게 가겠죠? 마찬가지로 뭔가 도는 것들도 늦게 가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펀칭을 뚫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펀칭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자꾸 멀어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품에 관련된 문제, 이 수용 가치, 아니면 전원 측에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파수 제어성의 필요성과 목표를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218페이지 맨 밑에 모든 발전기 등의 동기기는 일정한 회전수로 동기운전하고 있다. 전력계통 내 총 발전력이 손실 전력의 합계를 상회하게 되면 각 발전기 회전자에 가해지는 가속 토크가
플러스로 돼서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상승하여 전력계통의 주파수는 규정값보다 올라간다.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리면서 자꾸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겁니다. 뒤에서 발전력이 소비 전력보다 크다. 발전량이 많은 겁니다. 발전량이 많으니까 여기 발전기가 있고 여기 부하가 있는데 얘는 조금밖에 안 쓰는데 얘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더 빨리 회전하겠죠. 이럴 때는 뭐냐? 가속 토크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빨리 움직이는 부분.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전 속도가 빨라지겠죠? 상승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전 속도하고 주파수는 똑같으니까 주파수가 상승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하가 이제 자꾸 자기 제어성에 의해 가지고 자꾸 줄어드니까 결론적으로 주파수도 또 떨어집니다. 사실은 발전력이 떨어지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있는 그대로만 이제 보는 겁니다. 얘가 또 늘어나면 얘는 반대겠죠. 마이너스고 하강하고 하강하겠죠.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폭을 일정한 범위 내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급 기능을 유지하도록 총 발전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작아지면 얘 발전력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수급 제어하기 위해서 AFC에서 아까처럼 부조작용해가지고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서 스스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버너 프리를 해가지고 조속기를 트로트를 열어가지고 발전량을 지금처럼 부하가 얘가 줄어들면은 얘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에 따라서 부하가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스프링처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얘가 줄어들면 얘가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제 부하의 자체 제어성이 있고 그거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조속기의 트로트를 열어가지고 얘를 늘렸다 줄였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이제 아까처럼 재전조정해가지고 전력용 조정용 발전소에서 뭐 여러 가지 소스를 받아가지고 더 다른 걸 또 투입을 해준다든가. 단기 계통에서, 근데 ELD 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안 되니까 저쪽 발전소까지 더 운전하라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운전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피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올라갈 것 같다. 옛날에 뭐 일부하 곡선이라든가 아니면 통계를 봤을 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아, 너 준비해. 수력 발전소 준비해.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지미가 보이면 지금 7%인데 그 예비율이 5%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게 계속 추이가 보여질 거 아닙니까? 뭐 400메가와트부터 1단계, 뭐 3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해가지고 1단계 주의 경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제어를 해야 되는데 왜 제어를 해야 되느냐? 왜 주파수를 제어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필요성이 이제 수용가측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파수의 일정한 유지는 그 사용 조건을 안정하게 한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 향상된다. 맞죠? 아까처럼 주파수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하는 걸 방지한다. 오차 발생 방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전력계통 운영자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 전압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전압조정. 왜? 계통의 안정도가 향상되어 신뢰도가 높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조속기에 의한 속도 조정이 용이하다. 그리고 뭐 터빈 측의 기계적 진동 문제도 경감시킬 수 있다. 조류의 변화도 안정돼서 계통의 연계 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항상 Y를 생각하셔가지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쉽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그럼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건 왜 그럴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놓으시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전력계통 측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안정하게 얘는 거의 안정하게 가는 부분은 전압 조정도 안정하고 뭐 속도 조정도 안정하고 기계적 문제도 안정하고 계통의 연계 운전도 안정하고 안정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안정하게 되게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송, 배전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발전기에 관련된 부분, 송전선로에 관련된 부분. 발전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 터빈에 대한 열 응력 부분이 있겠죠. 송전선에 관련된 부분은 조류의 변화에 대한 연계 운전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 배전에 관련된 부분은 전압 조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애우시는 게 아니라 얘가 왜 그럴까 하면 발성 배전에 발전에 뭐가 있을까, 송전에 뭐가 있을까, 배전에 뭐가 있을까, 변전 쪽에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살을 붙이시면은 이거는 암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셨죠? 수용과 측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운영자 측에서 주파수가 나오는 부분이 58.5Hz, 또 58Hz. 요건 이제 저주파수 한 개에 대해서는 얘는 1분간, 얘가 10분이죠. 얘가 10분간, 얘가 1분간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서는 못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완전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작년 9월 15일 날 정전이 됐던 것도 이게 주파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예? 위에는 61Hz. 부하가 부족하니까 주파수가 떨어지거든요. 자꾸 왜냐? 아까 요거하고 지금 소비 전력이 크니까 뭐라고요? 주파수가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주파수가 떨어지니까. 주파수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발전량을 더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발전할 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하를 탈락시켜가지고 주파수를 상승을 시켜줘야 되니까 정전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전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용가 측에서 220페이지 보시면 수용가 측에서는 어떻게? 아까 좀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1% 정도. 왜? 제품의 품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지금 60.1Hz 이내에서 거의 공급이 됩니다. 한전은.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0.5에서 1.0까지라는 거 하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뭐 인도네시아, 중국 같은 데 가도 이제 중국은 이제 공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서도 받는 데들이 다 틀립니다. 다른 데들도 보면 이제 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도 이제 전력 그 공급처들이 다 틀려진데 이름이 거기들도 이런 정확한 주파수를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프랑스 이런 어떤 선진국에서나 정확한 전압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일본이 중요한 부분, 일본은 50Hz하고 60Hz 이렇게 병용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게 적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단일 계통이다 보니까 일본은 동경전력, 무슨 전력 해가지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전력회사가. 그러면서도 유지관계를 잘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한전이라는 하나의 관리 내에 지금 발전만 지금 전력을 나눠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권들이 다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파수 유지율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우리는 99%이다. 정전 같은 것도 보면은 10초 이상 정전이 되는 부분이 1년에 몇 번이다를 퍼센트를 따지면 몇 프로 안 됩니다. 그게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아마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주파수 제어기 아까 설명드렸죠. AFC. 자동 주파수 제어기에서는 아까 재전 조전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전 조전. 친구 이름도 아니고 보시면은 재전 조전, 제어계, 전송계, 조종용 발전소, 재전 조전이니까 전력계통. 여러분들 전력계통공학을 배우고 계시니까 어디든지 전력계통은 들어가야 되겠죠. 나중에 보시다 보면 그래서 전력계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표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배치를 어디다 해야 될지, 아까 AFC의 협조 제어할 때 보시면 배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랬죠? 제어계, 전송계. 제어계가 뭐가 있는지, PI 컨트롤 하는지, 적분 제어를 하는지, 미분 제어를 하는지, 비례 적분 제어를 하는지, 이런 PI, PD, PID, 이런 것들이 또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도 옛날에 물어본 적도 있었고, 예? 이런 제어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틀려지는지, 이런 내용들도 사실 여기 안에 문제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시를 하고요. 전송계는 말 그대로 전송을 하는 거니까 뭐를 통해서 전송을 하냐? 통신을 통해서 전송을 하는데 어떤 거를 통해서 전송을 하냐? 이건 가공지선 같은 경우, OPGW 등을 이용하겠죠. 그게 통신선 같은 걸 또 이용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이런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어디냐? 한전 본사의 EMS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고 있다. 각각의 발전소들을 다 이런 통신선을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죠. 너 올려, 너 죽여, 이거 스로틀을 올려주고. 그걸 계속 뭐로 한다고? EMS의 기계 발급 안정화. 아까 설명드리죠. 기계, 기본 기능, 계획 및 운영 기능, 발전원 모의 훈련 기능.
발전 제어 기능. 급전은 모의 훈련 기능. 기계 발급 안전도 제어. 자료 취득 기능. 원반 감시 기능.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데에다 시그널을 뿌려가지고 지금 계속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있다. 조정들을 하고 있다. EMS에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그 EMS가 지금 국산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외산에서 쓰다가 일본제 쓰다가 웨스팅하우스 쓰다가 또 지금 LS 산전하고 동시 개발한 제품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용 발전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양수 발전이라든가 수력 발전이라든가 가스터빈이라든가 이런 복합 발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전력계통은 말 그대로 전력계통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주파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조정용 발전소에 설치된 제어장치는 개통주파수 및 전송되어 온 연락선, 전력 등의 기준값으로부터 편차를 검출해서 필요한 제어 신호를 전송계를 통해서 또는 직접 조정용 발전소의 조속기에 보낸다. 제어 신호를 받은 조속기는 부하 변동량에 대한 AR 나중에 또 나옵니다. 지역 변동량 해가지고 부하 변동량에 대응한 발전력을 변화시켜서 위의 편차를 시정하게 된다. 그래서 자동 주파수 제어기는 그림 5-3과 같이 구성되고 있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재전조전을 내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 시스템을 딱 뭐가 이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력계통은 자동 주파수 제어기의 제어 대상이다 이거죠. 예? 그럼 맨 마지막에 전력계통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에서 FTC, TBC, TFC 이렇게 나오죠.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직병, 재병 해가지고 직렬, 병렬, 재배분, 병렬, 재배분 이렇게 해서 협조 제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어 장치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요? 22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제어 장치는 자동 주파수 제어계의 중추부다. 제어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 TBC, FFC, FTC로 제어를 하고 동작 방식은 비례 동작, 비례 적분 동작, 적분 동작 등이 있다. 아까 얘기한 PI, PD, PID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작 방식은 연속 조작이 있고 간헐 조작이 있다. 그리고 밑에 또 전송계 나오죠. 재전 조전이라고 했으니까 제어계에 대한 설명, 전송계에 대한 설명, 조정용 발전소에 대한 설명, 전력계통에 대한 설명. 여기서는 AFC가 나오면 재전 조전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전송계는 제어 신호를 확실하게 조정용 발전소에 전송해준다. 뭐로 전송을 해준다? 가공지선 등에 대한 OPGW로. 조정용 발전소는 뭐가 있다? 수력, 화력은 아니겠죠? 양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스터빈과 같은 복합 발전. 왜냐? 빨리 발전을 해줘야 되니까. 화력은 늦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주파수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조정용 발전소는. 조속기 등이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화력 발전기를 이 자동 주파수 제어에 협력시키는 문제. 그게 바로 경제부하 배분이다 이거죠. ELD. 그래서 6장에서 경제 급전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협조시켜서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자동 급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그러면 아까 QV 컨트롤에서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적체직 신경주, 적응 제어, 최적 제어, 직접 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부하 배분, 주파수 제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6장의 맨 앞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해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다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림을. 주파수 변동과 부하 특성. 요건 지우고요. 주파수 변동과 부하 변동 특성.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린데요. 여기는 이제 회전기의 입력과 출력에 따라서 발전기에 대한 주파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부하가 늘어났을 때, 아니면은 부하가 탈락했을 때, 발전기의 발전량이 어떻게 발전하면서. 왜냐면 기계적 입력하고 출력이 틀려지니까요. 출력이 지금 줄었습니다. 기계적 입력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 입력이 남으니까 거기에 차를 어떻게 할 건지, 회전수하고의 어떤 토크하고의 관계 부분, 그리고 부하 변동 특성이 어떻게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변동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5-4 쪽에 가서는 이제 개통 특성 정수. 이 부분이 5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개통 특성 정수가.
왜냐면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가. 주파수 변동과 부하 변동 특성. 페이지 221페이지. 여기 부분은 다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전력계통의 주파수는 계통에 연결된 발전기 회전수의 결정. 주파수는 회전수에 결정된다. 어떻게? NS는 P분의 120F 해가지고. 예? 주파수 F는 NS. 회전수하고 극수에서 결정이 되죠. 주파수 변동과 발전기 회전수 변동은 같다. 발전기 회전수가 변화한다는 것은 발전기의 원동기의 입력과 발전기의 출력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 이제 수식으로 나옵니다. 입력이 출력보다 크면, 여기 발전기 있는데, 여기 출력이 뭐예요? 부하인데, 입력이 출력보다 크면, 아까 뭐라고 그래? 주파수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반대로 입력이 출력보다 작으면, 얘가 딸리니까, 고무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전수는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맨 밑에 보시면, 터빈을 움직이는 증기의 힘이 이 회전체를 회전시키는 토크에 해당된다. 회전 토크. 그래서 뒤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속 토크하고, 요게 이제 가속 토크고, 요 뒤쪽을 이제 감속 토크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회전체에서. 그게 바로 이게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림을 이제 다르게 그리면은. 에너지 입출력의 평균과 회전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력계통의 주파수는 발전기 입력, 요걸 그림을 하나 그리면 발전기 입력, 여기에 P, 인이 되고, 발전기 출력, 이게 P 아웃이 된다 이거죠. 이게 가속이 되고, 얘가 감속이 되는데, 그 토크를 그 기준을 했을 때, 이거를 지금 관성정수, 관성이라는 건 얘가 돌고자 하는 힘입니다, 관성. 뭐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쓰면 어떻게 되죠? 몸이 저절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정도 줬을 때, 계속 돌려는 그런 관성정수들이 있습니다. 시정수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토크들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선배전공학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발전기에 대한 입출력에 대한 특성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정의를 하다 보면 F분의 M, DT분의 DF, 주파수를 해가지고 관성정수를 가지고, 주파수 변동 원인은 부하의 변동 원인이다. 그래서 얘를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빼지게 되면 그만큼의 남은 힘이, 남은 토크가, 움직이게 된다. 이게 관성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밑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뭐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부하 측의 측면하고 약간 틀린데,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P가 줄어들면, 얘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가 상승이 된다 그러죠. 주파수 상승이 되는데 이렇게 상승이 되겠죠, 이렇게. 예? 요건 주파수고, 요건 P다. 요건 발전기 측에서 봤을 때입니다. 부하 측에서 봤을 때는. 그게 페이지가, 페이지 242페이지. 그림 5-16에 보시면은 얘는 또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부하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부하 측의 발전기 그 주파수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개념이 얘는 발전기에서 본 거고 얘는 부하 측에서 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따가 나중에 가서 오늘은 말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미소주기, 장주기별로 어떻게 부하의 주파수를 움직여야 되는지, 그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 5-2의 수식이 바로 요거에 대한 감소 수식입니다, 그냥.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하 변동은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부하 변동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년, 월, 시간, 분, 초. 네? 매년, 월, 분기별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별로 분 단위로 될 수도 있고 초 단위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부하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 단위로는 일어나는 것들이 미소주기, 이런 부분이 단주기, 이런 것들이 장주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동 주파수 제어에서 제어를 하고 있다. 근데 다른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4번 이런 미소 부분이 크게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응동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 알아보니까 전기로, 아변기, 전철부하, 전등의 전면, 빈번한 부하 개프 이런 것들이 주파수 변화의 원인이 된다. 아변거 같은 건 전기로나 아변기 같은 건 지집니다. 지지면 어떻게 되냐? 전류가 급격하게 단락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진다는 건 단락입니다. 여기서 봉을 넣어가지고 단락을 센 물을 넣고 셀을 넣고 나서 지지면은 이게 센 물로 변합니다. 예? 이걸 이제 그 레들 퍼네이스를 통해서 가지고 뭐 보내거나 아크 퍼네이스로
해가지고 보내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로 아변로 부분에 보시면은 전철 같은 경우는 DC 부하를 하기 때문에 얘가 옛날에 제가 전철 쪽에도 일을 한번 할 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전철이 처음에 기동할 때 그러다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가다가 회생제동을 하게 되면 거꾸로 또 줄어집니다. 회생제동을 하거나 그러면. 근데 얘가 AC, DC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때 보니까 1500V짜리가 그때 한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500A까지 올라갔었나? DC 부분에 대해서. DC 부분에 대한 전류는 차단하기 힘듭니다. 왜? AC는 전류는 이렇게 극성이 있거든요. 전류에. 그러니까 요 0점에서 차단하면 됩니다. 근데 DC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전류를 항상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DC 차단기는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나중에 보시면 VCB나 GCB에 대한 구조도 또 틀려집니다. 아크를 소화하는 원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VCB 같은 경우는 이제 진공 중에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그 소호 특성이 좋습니다. 소호 특성이 좋다 보니까 이 0점에서 차단 안 하고 이런 데서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 차단하다 보니까 이런 순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폐서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CB 쓸 때는 이런 개폐서지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뭐 변압기라든가 어떤 전동기 이런 회전기기에서 쓸 때는 그 개폐서지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서지 어레스트를 달라고 하죠. 근데 SF6 가스는 GIS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이거를 지금 슬로우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푸터 안에서 이렇게 아크 접점하고 그 다음에 그 소호 접점이 틀립니다. 주접점하고 메인 접점하고. 근데 얘는 접점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회전자개를 이용해서 없애버리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동영상으로도 찍어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 원리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신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기가 쉽습니다. 왜 개폐서지가 발생되고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변동 특성에서는 여기처럼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어떻게 내려놨다. 수초에서 10초 정도. 얘는 미소주기는 몇 분? 얘는 10분 이상. 얘는 2에서 3분. 얘는 수초 정도. 보통 10초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 10초까지는 미소 부분, 10초 이상에서 그 단주기까지는 2에서 3분. 이거 이상의 부분은 10분 이상은 장주기.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이 사이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224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좀 똑같습니다. 전체 실제 부하 변동은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데 이걸 보니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이 미소 부분이다. 합쳐진 고조 파이드에서 합쳐진 것처럼 단주기는 이렇게 단주기처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예? 장주기 부분은 이게 크게 늘어나는 거니까 장주기 부분은 이거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실제 부하 변동은 이거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부조작용하고 같이 부조작용 뭐라고요? 부하의 자기제성 조속기 제어 자동주파수 제어 경제부하 배분 가버너 프리 AFC ELD 뭐라고요? 여기서는 수초 10초 정도 얘는 2에서 3분 얘는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앞에서 뭐라고요? 223페이지에서 미소변동분이 어디 수초에서 여기 부분이 미소변동분이라고 합니다. 10초 여기가 미소고 여기가 단주기고 여기가 장주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경제부하 부분도 장주기죠. 요거를 여기로 표시를 하는 분도 있고 여기로 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는 범위에 따라서 여기로 표시하는 분도 있고 여기서 표시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의를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장주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비례정수 값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전력계통에서의 전력주파수 특성 주파수 특성에서 계산하고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해야 되는데 정특성부터 하고 지금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하고 부하의 주파수 특성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특성, 개통 특성 접수 이거 설명하고 하는 것들은 계산 문제하고 연동이 돼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사실 계속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계속 반복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통 특성의 개요. 개요 정도만 보신다는 얘기죠. 주파수 변동은 전력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개통 주파수로부터 본다면 전력 변동은 외란이다. 주파수가 변동하는 거니까. 그 외란 특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외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전력 주파수 특성이다 이거죠. 전력 주파수. 뭐라고요? 전력이 뭐죠? P죠. 주파수는 뭐죠? F죠. PF 컨트롤이 이번 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거죠. PF 컨트롤 외란이다 이거죠. 나중에 7장에서는 QV 컨트롤, 그러니까 전압이 무효전력에서 변동한다. 그게 이제 키워드고 여기는 전력은 주파수에 의해서 변동한다. 그럼 전력과 주파수의 관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전력이 변화됐을 때 주파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발전기 측에서 보는 부분하고 부하 측에서 보는 부분이 어떤 그 특성이 틀려진다. 그 특성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합한 특성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조속기의 작용으로 발전기 출력은 증가한 입력에 해당하는 양만큼 증가한다. 또 회전수가 증가할 경우 조속기가 또 역방향으로 작용해서 발전기의 출력을 감소시킨다. 이게 뭐냐? 아까처럼 이제 그 조속기 프리운전, 발전기 자기세성 만나면 가버너 프리가 있었죠. 가버너가 생각되어 있는 어떤 그 속도 조정률 이내에서 얘가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죠, 이렇게. 그림이.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발전 전력이 늘어나면 주파수가 떨어진다. 왜? 발전 전력이 늘어난다는 거는 부하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발전기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 발전기가 있고 부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부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속도를 지금 전력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여기 있었는데 전력이 지금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럼 뭐냐? 얘가 힘이 드는 겁니다. 얘가 쫓아가야 되니까 힘이 드니까 그만큼 그 주파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부하가 탈락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빨라지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죠. 주파수가 올라가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발전기는 항상 반대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도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반대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제 민수에서 쓰는 발전기에 대한 그 회전 전기자형하고 그 한전에서 쓰고 있는 회전 계자형하고도 약간 원리가 틀립니다. 그런 것들은. 비상용 발전기하고 상용 발전기하고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그 구조가.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 여기 주파수가 평상시 때 어떻게 해? 요만큼 100MW를 공급하고 있는데 60Hz 했는데 갑자기 주파수가 부하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주파수가 떨어지죠. 59.5Hz.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게 늘어난 만큼을 빨리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주파수가 못 올라간다. 그래서 한전에서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하를 탈락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꾸 막 헷갈리다 보니까 발전기는 반대다. 이렇게 지금 식 5-4 위에 보시면 주파수가 델타 F만큼 저하면 발전기 출력은 델타 PG만큼 증가. 그러니까 주파수가 저하게 되면은 발전기가 또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개념으로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반비례하죠, 반비례. 반비례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라는 어떤 식이 들어가겠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G가 발전기의 양이 어떻게 주파수하고 관계해서 PF 컨트롤이니까 여러분들이 PF 컨트롤은 위에 P고 밑에는 F다. 이건 마이너스다. 그게 이득이니까 이득이 뭐라고요? K. 이득이 했잖아요. 근데 발전기 이득이니까 KG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중에 개통 등성에서 이 KG하고 이 KL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부하 측에 대해서 또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또 뒤에 밑에 보시면은 부하 측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KL이 플러스입니다. 아까 지금 전력주를 계산할 때 앞에서 어떻게 했었죠? 얘는 플러스라고 얘는 마이너스를 했었죠. 개념이 또 틀려짐이 있는 겁니다. 이따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는 관점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 부호가 마이너스인 건 주파수가 저하면 발전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는 이게 발전기 측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부하 측에 대한 이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밑에 부하 측에서는 주파수가 저하면 이게 주파수가 저하면 어떻게 전동기의 회전수가 좋아한다는 얘기죠. NS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분의 120F에서 주파수가 저하면은 이 회전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부하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감소한다 이거죠. 얘 측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발전기 측에서 본 거고 얘 측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회전수가 늘어나죠. 회전수가 늘어나면은 또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저하면은 소비 전력이 감소하고 주파수가 상승하면 소비 전력이 증가하는. 그 주파수 변동을 억제하라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 주파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자기적으로. 이게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가려고 하고, 얘가 올라가니까 얘가 다시 힘이 딸리니까 내려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고 하는 이런 부하의 자기제어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제어성 때문에 그걸 부하의 주파수 특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를 근사적인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게 되면 PF니까 여기도 똑같이 P. 근데 부하에 대한 P다 보니까 PL. 이거는 또 부하에 대한 P다 보니까 FL.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는 이제 부하든 한전이든 주파수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쓰는 거죠, 첨자를.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근데 KL 이득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 붙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고 플러스가 붙고 요 마이너스를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전에서 계산하다 보면 항상 그 발전기에 대해서 얼마나 발전할 것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부하 측에 대한 부분을 넣을 때는 이걸 플러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하에 대한 것도 마이너스를 해주면 계산식이 틀려버립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부분에서 이 부하에 대한 플러스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양자를 합해서 이 KG하고 이 K를 합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력 계통에, 이건 발전기고 얘는 부하지만 전력 계통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전력 주파수 특성, 전력 주파수 특성이다 이거죠. PF 특성이다. 우리는 PF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PF 컨트롤 할 때 아까 자전 조전, 재전 조전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조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또 제어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낮춰놓는다는 거죠. 뭐 재전 조전이라고 했는데 재전 조전, 예? 자동 주파수 제어기가 제어계, 전송계는 빼버리고 조정용 발전소. 그럼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정을 해서 전력 계통을 바뀌어지니까 이게 바로 PF 컨트롤의 가장 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용 발전소, 이게 발전소가 들어가니까 이 발전량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이 바로 정특성이다. 어떻게 제어할 건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시간 제한에서 제어를 위해서 뭐 PI 컨트롤 할 건지, PD 컨트롤 할 건지, PID를 할 건지, 뭐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동특성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조속기 동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란 특성과 여기 전송기에 외란이 나오죠. 그 전력 주파수 특성을 총칭해서 전력 계통 특성이다. 뭐 이런 부분을 다 합한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주파수 제어 시에 조종 용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 제어 시에 조종 용량을 결정한 여기 지금 조종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정특성, 개통 특성 정수라고 나옵니다. 이 개통 특성 정수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죠? 발전소하고 부하가 나오죠. 전력 계통에 대한 부하가 나오죠. 여기 부분을 다 더해서 개통 특성 정수 K는 KG 플러스 KL로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어떤 동특성이다 보니까 제가 전달함수로 표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득이 아니에요. 이득도 들어갔는데 K, TS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전달함수로 여기서 표시가 되고 여기는 이런 개통 특성 정수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어장치의 동작 특성, 제어장치의 동작 특성, 그걸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동특성 전달함수로 나눠 설명하기로 본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 개통 특성의 정수에 대한 계산하는 부분, 전달함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사실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큰 부분이 아니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어해서 주파수를 올려줘야 되는지, 발전기가 얼마나 출력을 해야 되는지 그 값을 알면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제어지는지 크게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출력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는 이 페이지 227페이지 정특성, 개통특성부터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이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여기 부분은 좀 읽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제 문제들은 한 번씩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방법을 제가 좀 다음 시간엔 좀 더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왜냐면 여기 있는 대로 하면은 막 머리 아픕니다. 그냥 요약해가지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식으로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딱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요걸 보시면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풀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동특성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에 대한 원리, 그리고 주파수 제어 변동 함수, 어떻게 제어 분담을 하는지, 그리고 뭐 내용들, 그리고 6장 AFC하고 ELD 협조 제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력계통의 경제 운용에서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들, 수목 평총해가지고 수급 조건하고 목적 함수하고 평가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라그랑제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아니면 손실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페널티 계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 아직 생소하시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런 부분 듣고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게 뭘까 하고 한번 예습을 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력계통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나올 만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6장까지 하고 시간이 되면은 7장의 또 앞부분을 또 설명을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7장이 사실 더 중요한데 자꾸 좀 늦춰지다 보니까 나중에 8장, 9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 건너뛸 겁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때는 칠판에 쓰는 것보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이건 무슨 내용이죠? 하고 한번 되짚어 가면서 하더라도 설명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던 그런 자료들 그 부분 보시면은 지금 오늘 했던 내용들이 거기서 얼마나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경제부합의금 같은 게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